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그 목적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본으로 갑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조기 총선인데요.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기구입니까, 이거는? 아마도 유엔을 대체하거나 유엔과 경쟁하는, 정확히는 유엔 안보리와 경쟁하는 역할을 하겠죠. 헌장 초안을 보면 분쟁 지역에서 안정을 촉진하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종전과 재건을 맡을 기구였는데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영역을 좀 확대한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의장인데 이 의장이 평화위 회원국으로 이제 초청할 국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당연히 있고, 또 이 의결 자체가 회원국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의장이 사실상 모든 걸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을 그럴 기구입니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인데 의장이 재승인하면 연장이 되고 제명권도 의장이 가집니다. 아, 3년이에요? 네. 자기 임기역 딱 맞췄네. 맞추지만 어차피 종신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임기와 관계없습니다. 회원국에 10억 달러씩 내라고 했다고요? 네. 10억 달러요? 네, 이게 우리 돈으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일종의 기부금인데 어떻게 보면 가입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평화위원회에 가입하는 국가들한테 이제 이 돈을 받고 나서 이 돈을 낸 국가들은 이 임기를 종신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평생 회원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거액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고 공동관리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돈을 관리한다는 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고, 또 10억 달러씩이나 내고 사실 평생 회원권을 샀는데 의장 승인 없이는 뭐 표결도 안 되고 정책 결정도 못 합니다. 그럼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돈 걷어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종신 회원비로 10억 달러라고 지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변해서 또 자, 어떻게 됐죠? 연회비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1년에 뭐 1조씩 또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트럼프 마음대로 된 구조다 보니까 모든 건 이제 신뢰할 수 없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안에 다, 그러니까 내 품으로 다 오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유엔을 대체한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유엔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권리장전도 있고, 그동안 80년 가까이 이제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인권과 분쟁의 해소와 이런 거보다.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이제 트럼프 말로는 가자 재건에 쓰인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럼 가자 재건위원회라고 한정을 하든지. 원래 원래 거기서 시작은 시작됐으니까 시작이 거기서 했으니까. 됐고 돈은 이제 거기다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엔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돈도 제일 많이 내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게 이제 이걸 영구적인, 최소한 이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기구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런 권한 마지못해서라도 다른 국가들이 참여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걸 계속 할 수 있나? 그럼 어떤 권한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혹시 임기가 안 끝날 생각도 하는 건가?
까지 지금 너무 요즘 트럼프가 업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잘 작동을 안 한다고 한 것들은 그 안에 주권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에 대한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자기가 거기 세계 정부에 저희가 약간 옛날 어릴 때 만화 보면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처럼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이제 대장이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거 지속 가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원권을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만 사실 이 기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국가나 개발도상국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트럼프의 이 평화위원회가 부유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클럽이나 그룹 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전통적인 다자주의 원칙이 완전히 또 깨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한국이 유엔 분담금 얼마 정도 내나 봤더니 유엔 분담금 1년에 한 1억 불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한 10년 한국 기준으로 10년치 이상 되는 돈을 너네가 내면 우리가 평생 회원해 줄게 이러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 62개 국제기구인가 거기서 탈퇴하는 거기 다 사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 만든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맞아요. 아무튼 그러면 초청 대상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여 개국의 초청장을 보냈고요. 이제 한국도 당연히 받았고 또 지금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이런 국가들도 다 받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들어오겠다고 했다라고 푸틴은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니들 그냥 이렇게 약간 관심이 없는 상태고 지금 유럽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게 친 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총리가 있는 이제 그 헝가리밖에 없어요. 오르반. 네, 빅토르 오르반. 서방 국가들은 이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한 이 트럼프 평화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게 사실상은 트럼프의 우산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근에 그린란드 사태까지 어떻게든 이 트럼프랑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굉장히 개탄하면서 어떻게든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평화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반대의 행보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나라마다 10억 달러씩 내라 했잖아요. 근데 의장은 내가 맡는 미국이 맡는 그럼 미국은 더 내나요? 미국은 더 내지 않고요. 들어오는 나라마다는 아니고 이제 가입은 가입대로 하고 거기서 종신 임기를 원하는 국가는 10억 달러를 가입은 내라. 무료입니다. 네, 가입은 무료입니다. 아무튼 근데 트럼프는 얼마 내겠대요. 그래서 트럼프는 돈을 내지 원래 않을 벌 것 겁니다. 같은데. 개돈, 개주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정말. 뉴욕 타임즈에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얼마 벌었나 이걸 기사를 냈는데 그러다가 개주가 저기 돈 들고 튑니까? 먹튀 과거에 야반도주. 뉴스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럴 가능성도 많고 지금 이거는 진짜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냥 개런티를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초청장이 날라오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날라온 나라와 날라오지 않는 나라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데 안 받으면 차라리 안 줘서 다행이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일수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뭘 한꺼번에 10억 달.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지난 목요일에는 외교부 측에서 그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가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또 내부에서 외교부 관계자 발로 지금 약간 평화위원회에 가입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아니, 라는 이거는 얘기는 나왔어요.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왕 가입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어차피 눈치 보고 약간 늦게 하면은 가입은 가입대로 어렵게 했는데 사실상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유럽에서는 아무도 가입을 안 했어요. 프랑스는 대놓고
안 가입한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어제부로 가입 안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유럽과의 동맹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거기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 어떤 스탠스를 또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혹시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기구로 만드는 게 노벨 평화상 타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트럼프는 트럼프 노벨 이미 평화상을 메달을 받았어요. 포기했고요. 네, 네. 메달은 받았지만 메달을 그 받았어요. 노르웨이에 편지를 직접 보냈잖아요. 너네가 노벨상 안 줘서 이제 나는 그린란드를 엇나갈 거야. 차지한다. 나는 엇나갈 거야. 한번 봐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 나이에 그 솔직함 있잖아요. 어? 때묻지 않은 투명하죠. 투명한. 그런 거가 좀 보이기도 한다. 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근데 정말. 안보 쪽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베네수엘라 그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이. 아니 오히려 저는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치고 지난해 이란의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 날개를 뜯는 모습이 연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 어떤 천진난만함 속에 잔혹함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이의 악마성이라는 네. 말도 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 가입은 할게. 근데 그 10억 달러는 3년 뒤에 내면 안 될까 이러면.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할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3년 후에 10억 달러 내도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아 이거 다 피 같은 세금 아니에요 지금. 근데 3년 후에 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든지 아이, 진짜. 뭐 원자력 협정 그리고 반도체 관세 이런 것들을 그 3년 안에 저희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는 거죠. 10억 달러 정말 큰 돈인데 이거 지금 빨리 일단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기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이게 초청장을 받았는데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보복이 또 있는 거예요. 관세를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 매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반도체 사업에 당장 불이 떨어질 텐데 이거 안 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느와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거의 깡패죠. 근데 지난주 있었던 다보스 포럼이 이제까지 다보스 포럼은 기후 위기라든지 국제 정의라든지 이런 주제를 다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가면서 이제 트럼프의 놀라운 전 세계를 향한 압박과 거기에 대항하는 그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성토대 같은 걸로 변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키노트 스피커로 나와서 좀 약간 횡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뭐 다 욕했어. 저기 유럽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네 지금 독일말 쓰고 있었을 일본말, 텐데 독일말 일본말도 쓰고 썼을 있을 수도 거다. 있을 텐데 뭐 이러고 그린란드 얘기하면서 우리 어쨌든 무력으로는 안 하겠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그린란드 또 아이슬란드랑 헷갈려서 우리가 아이슬란드 때문에 막 주식이 떨어지고 돈을 이미 많이 썼다 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아이슬란드. 예. 뭐 이렇게 뭐 횡설수설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막 이제 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앞에 있으면서 막 얘기를 들으면서 탄식을 하고 핀란드 총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뭐 이제 이런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했던 연설이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규범 질서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굴복하면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피해자가 될 것이고 이 중견국들이 같이 모여서 대항해야 된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200% 관세 매기겠다는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야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 대항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많은 그 지도자들이 거기서 언급하는 그 연설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거의 내용들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미국의 강력한 힘에 그냥 굴복할 수는 없다. 뭔가 여기서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로 뭉쳐있던 서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제 미국과 그 미국의 따를 국가 혹은 따르지 않을 국가들을 구별해주는 그런 되게 완전히 다른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짚을 점은 거부를 한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럼프가 어떻게 보복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 가입 안 한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프랑스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죠. 또 관세입니까? 네, 또 관세 카드를 쓰고 있는 거고 어.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청을 거부해도 문제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지금의 국제질서가 하루아침에 지금의 틀을 갖춘 것도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한 번에 뒤집어 엎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초청을 받은 국가들 중에서 당장 지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산이 좀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지켜보는 거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국가들은 선을 긋는 거죠. 지금 이제 초청장을 받은 국가들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안 보이는 데를 때리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봐주질 못하잖아요. 근데 예컨대 뭐 미국이 초청을 거부한 국가에 대해서 중재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방어를 국제사회에서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편을 안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사국은 정말 피가 마를 테지만 이런 식의 뭔가 압박 그리고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10억 달러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데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평화위원회에서 어떤 뭔가 이른바 결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저기 해서 행동을 촉구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그러니까 요구를 할 경우 첩첩산중인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위기 상황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 이 초청장 받고 이렇게 머리 싸매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금방 선뜻하지도 않았고 나중에서야 그래 가입한다라고 할 때는 엄청 이렇게 계산을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아직도 지금 계산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지금 바로 그 제국주의 형태의 영토라든지 이런 쪽에 매달리는 전쟁과 분쟁에 이렇게 얽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평화위원회가 그 전에 우리 보편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았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이제 쉴드를 쳐줄 수 없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유엔의 가치는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주권을 인정받고 또 그 주권이 침해됐을 때 한 목소리를 낸다는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뼈아픈 반성하에 나온 정말 고귀한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대체한다니까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엔이라는 조직이 그동안 그러면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했느냐. 저는 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성을 한다고 이걸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사실 이게 이거는 정말 트럼프 마음대로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하라니까 주변에 지금 가자 관련된 중동 국가들 먼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랑 친한 독재자들 가입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 그럼 트럼프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 조정을 과연 이 안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부 그냥 트럼프와 연대한 국가들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이나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러시아도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유엔보다 더 효율적인 과연 해결 방식이 될 수 있을까? 결국 트럼프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매우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오래된 역사관 논쟁이 있잖아요. 영웅사관이냐 민중사관이냐 보면서 영웅사관에 대해서 삐딱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떻게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거냐 말이 안 된다 하는데 영웅사관의 이제 이면인 빌런사관을 만약에 하면 한 빌런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현실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트럼프가 그런 어떤 빌런 사관에 따른 이런
평화위원회를 진짜로 이제 오픈을 했다 하면은 저는 과연 그럼 트럼프는 뭘 원하는 거지? 아무리 각국이 10억 달러씩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본인 도널드 트럼프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닐 텐데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개인적인 가설은 다음 임기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 미르 네. K재단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왜 만들었는가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자꾸 이게 오버랩 될까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비슷합니다.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도 그랬고 그도 그랬고 뒷방 호랑이로 앉아 있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트럼프 임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을 나라들한테 사실상 꿈깨라는 신호를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가 임기 후에도 종신위원장을 한다고 해도 미국 헌법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평화위원회를 뭐 다 이렇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분쟁이나 전쟁 후에 재건에 관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건 사업하러 가는 건설 회사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건위원회라고 한다면 뭐 가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반대 급부가 오는 것이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미 이 평화위원회를 이제 머리에 두고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처음부터 사업일 가자 뿐이다. 개발할 때 사람들 내보내고 거기다 휴양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발 건설 이득까지 이제 임기 후에도 하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임기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네, 큰 알겠습니다. 의문입니다. 마무리는 트럼프는 참 건강하다. 너무 많은 일을 아주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23일에 중의원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8일에 총선이 치러진다면서요? 네, 그러면 중요한 해산부터 투표까지 기간은 16일밖에 안 됩니다. 네.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에 역대 가장 짧은 이제 기간이고요. 원래 중의원 임기가 4년인데 이번에 1년 3개월 만에 선거가 또 치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고 더불어서 일본 경제도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고물가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선거로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민생 경제가 결국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 도쿄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선거만 3번 치렀습니다. 지난해 6월에 도의회 선거 그리고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번에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특정 구에서는 구청장이랑 구의원 뽑느라고 선거를 한 번 더 했대요. 그럼 총 4번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도시에서는 1년 동안 5번 선거를 치른 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이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각각 다 날리고요. 심지어 갑자기 선거가 잡히는 바람에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소를 지금 잡질 못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배경에는 자신의 이제 높은 지지율 이걸 믿고 지금 이제 해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이고 뭐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어쨌든 의석 확대를 이제 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민당 단독 과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카이치가. 근데 이 이유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 미국과 유럽 관계 지금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뭔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은데 다카이치 총리가 왜냐하면 자기는 국내에서 지금 지지율 70%를 찍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카이치 정권 자체는 좀 약간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뭔가 강한 정권으로서 국내외에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면 중국의 압박 수위가 낮아지거나 또 중국이 아예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다카이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민당의 우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장기적으로 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이 기회다 하고 지금 실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다카이치가 이번 그 선거를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해도 좋은지 국민들이 정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직을 걸고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율이 높고, 사실 지금 자민당은 지지율이 한 30% 조금 넘나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중의원 선거로 포장하지 않고 이거는 너네가 더 강력한 총리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자기 지지를 하는 선거로 바꿔서 이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과반수 이상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공명당이 빠져나가고 그 유신회랑 다시 그 연정을 하면서 지금 과반수에서 딱 한 석인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과반을 획득하려는 이제 시도죠. 그리고 아까 지금 송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민당 혼자서 과반을 얻는 게 아마 최종 목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많은 분석가들이 보니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유신회하고 이제 그 손잡았는데, 유신회 등살이 옛날 공명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등살이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공명당은 되게 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민당 입장에서는 되게 착하고 순한 연립정당이었던 거고, 일본 유신회는 진짜 호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원하는 것보다 일본 유신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석수가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민당이 휘둘리는 꼴처럼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총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자민당 내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과반이 가장 큰 지금 목표잖아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말한 것처럼 본인에 대한 선거로 이걸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프레임을.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내건 공약이 뭐든지 간에 사실 민생을 위한 법안이면은 그냥 의회가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너무 불편하고 면이 서지 않으니까 이거를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라는 불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당이 커져서 그 당 안에서 대표가 선출이 되고 뭐 총리가 선출이 되고, 그래서 당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본인이 선출이 되는 거,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나의 인기와 나의 영향력으로 당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전략상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게 뭐 이제 그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인기가 좋으면 후보자를 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다 앞에 내걸고 하는 거, 뭐 그 원리는 뭐 저기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먹히겠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의 걸맞는 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인기 있고 괜찮은 총리인데 당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걸 다 리셋을 해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과반석 이상 돼서 총리가 한마디 하면 딴지 거는 사람 없이 그냥 이것들이 다 통과되는 그런 영광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리모델링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본에서 지금 날아오는 판세 분석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에서는 찬반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 이번 중의원 해산과 이제 조기 총선에 대해서, 조기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성을 하는 분위기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언급했던 대로 지금 생활 물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예산 처리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총리가 총리직을 건 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선거전이 치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또 민생 문제가 해결이 뒷전으로 밀려나갈 거기 때문에 이 찬반이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민당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보는 요소들은 이제 압도적인 총리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지금 16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야당이 준비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또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는 여론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왜 굳이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특히 이제 그 일본은 1월에 예산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국회가 개회하자마자 그냥 중의에 해산을 해버리는 건 지금이 90년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무것도 일한다고 해놓고 일 안 하고 해산해버려? 뭐 이런,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선거를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고, 과거에 공명당이 안정적으로 투표소마다 그 선거구마다 한 2만 표 안정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고 의석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그거를 이제 공명당이 받았던 표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자민당이 이번에 의석을 많이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해요. 근데 좀 뭐 전혜영 수석은 공명당하고 입헌민주당이 뭐 연합한가 뭐 저기 네. 통합 얘기도 뭐 오간다고 하던데요. 네, 입헌민주당하고 공명당이 이제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선거에 이제 전면전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자민당 일당 체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양대 블록화가 되느냐, 아니면 다당제로 재개편이 되느냐, 지금 세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썩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 직후에 똑같이 중요한 해산을 하고 선거를 치렀다가 자민당 의석을 되게 많이 뺏겼거든요. 그 중요한 과반을 다 내줬고,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도에서 입헌민주당이랑 공명당이 신당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더 이제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중도의 정당하고 연합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연합이 잘 뭉치기만 하면 사실 일본 정치가 또다시 양대 블록화로 그냥 쭉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성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양대 블록화로 잘 갖춰지면 어떤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아주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달에 아마 예정되어 있는 2,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일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과의 셔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아마 상당 부분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다카이치는 선거 구도를 다카이치냐 아니냐 이 구도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카이치 아니다라고 하는 구도에 빨려 들어가면 필패니까 네. 다른 구도로 이제 전선을 짜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있느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생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죠. 현재 자민당은 뭐 예를 들면 총리 특혜 논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카이치 아들 공천을 다 취소를 하기도 하고, 근데 반대쪽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워낙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다카이치는 지금 강경하게 외교 기조도 강경하게, 경제 구조도 강경하게 지금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 나서는 경쟁자들은 조금 더 경쟁의 민생의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의 명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지 자체도 상당히 좀 의문점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이제 중국은 다카이치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그러니까 이 일본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하나의 요인을 폭탄을 터뜨린다. 그러면 다카이치한테 그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럴수록 좋죠. 득이 되죠. 예, 그럴수록 좋을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게 다카이치 총리는 위기 상황에 들고 나오는 카드가 꼭 있어요. 대만 유사시, 중국에 대한 어떤 안보 발언 이런 것만 하면 인기가 팍팍 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에서 뭔가 액션을 해주는 게 다카이치 총리를 도와주는 길인 거예요. 혹시 일본에서는 중국 부정선거로 이런 얘기 안 나온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 일본은 아마 다카이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이미 지금 수출 규제 카드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더는 사실 더 강하게 쓸 압박 카드는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중국의 압박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예. 우리가 사드 사태 이후에 한한령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절대 중국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거고 받은 만큼 돌려주거나 더 많이 받지 않으면 끝내지 않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이슈를 더 차가운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선거 이후가 더 문제예요.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 관계, 아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가 어려울 거고, 반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져서 새로운 총리가 오게 되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이 양국 관계를 해방시키는데 더 또 해빙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 사이에 민생 문제는 또 뒷전이 될 테니까 일본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가에서 하는 말이 다카이치 다음 총리는 누구도 꿈도 꾸지 마라. 그 정말 많은 폭탄을 맞는다. 그러니까 쉽게 그런 하면 얘기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론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총리는 설거지하다가 끝날 그렇죠. 거다. 아니면은 전 총리가 이제 뭔가 크게 쌓아놓은 것들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게 설거지지.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안보론을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다카이치 총리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본인이 강한 정치인임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이게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국과 척을 들수록 일본은 한국과 조금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블랙 이글스도 또 입장 바꿔서 네, 중간급여. 급여 해준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풀려져 있잖아요. 경색됐던 분위기가. 물론 독도 같은 예민한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 중국과의 문제를 일본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일본한테 약간 부자 아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여서 내가 배를 골지는 않아. 근데 대신에 아빠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일본한테 아빠는 아니야. 근데 아빠보다 더 친한 옆집 형인 겁니다. 피는 안 섞였는데 뭔 일 생기면 사실 더 빨리 와서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일본이 누굴 더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일본을 때리면 때릴수록 한국은 중간에서 약간 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좀 그림을 그리면 다카이치 소원대로 만약에 그 총선을 해서 단독 과반이 된다면 대외 강경 노선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자신감에 더 더블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중국하고 강경하게 갈 오히려 것이고. 본색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다카이치의 네. 성향 본색이.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구도를 그대로 견딜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액션을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래 싸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단독 과반에 실패하면 다카이치는 이제 그걸로 끝. 근데 이제 총리 퇴임 이렇게 된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일단은 걸었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본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지게 되면 다시는 이런 분은 안 나올 거예요. 향후 한 100년 가까이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국에 견제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이게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도 광산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물고 있어요. 계속. 어떤 우리 한국에 우호적으로 해주지는 않고 이런 것들 다 카드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보는 본인의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쪽 동북아의 안정적인 어떤 안보 상황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안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 계속 이제 세 분이 일본의 민생이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핵심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산안 처리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철이니까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예산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해 전반적인 민생 경제 관련한 그 예산안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 올스톱된 상태고 그리고 경제 부분에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 총리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일본이 계속해서 지금 경제 규모가 작아지고 있고 그렇죠.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아베노믹스 이후에 탁 뛰는 어떤 경제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카이치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이제 지난해 10월에 취임 총리를 한 건데 근데 그 실상은 불과 한 달 후에 취임 총리 한 달 후에 대만 유사시 발언이 터지면서 모든 이슈가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공약 중에 이제 경제 관련된 거는
식료품 소비세를 2년 동안 안 받겠다, 0으로 하겠다. 근데 지금 저쪽 반대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아예 없애겠다. 지금 이렇게 내놨고. 식료품 소비세라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퓰리스트 정책도 하나 있는데 중의원 10% 감축하겠다. 우리 이번에 되면은 그거를 그건 이제 유신회에서 그렇죠. 이제 유신회에서 먼저 주장하던- 얘기했던 거죠. 주장하던 거고. 근데 사실 더 우려되는 거는 이제 사실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헌법 개정하겠다. 그래서 자위대를 명문화시키고 되게 특이한 거는 긴급 법안 계엄령 비슷한 거를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전쟁이 급변하니까 위기 사태가 오면 우리가 국회의원 임기 연장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거를 안에 헌법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하는 게 그게 예. 우리 지금 당장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네. 빵 하나 사 먹는데 쌀 좀 사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초점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생 문제라고 해서 가장 이제 일본 경제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막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과거 일본의 경제 구조를 이끌어온 거는 아주 탄탄했던 일반 중소기업들의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임금은 사실 20년 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일본 방송사에서 일할 때 받는 임금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20년 동안?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25년이네, 25년.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그대로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빈곤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해산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 물가 어떡할 거야. 쌀값은 잡았대요? 쌀값도 아직 다 안 아직도 잡혔어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제 식당 중에 이제 작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든든했었고, 근데 그 식당들이 계속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단골집이 없어지는 거 보고 심리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일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피부로 느낄 동안 아무도 이 정치인 중에 이거를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페인으로 느낀다라고 하고 요즘 이제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 나오고 계속 지원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 지표가 좋죠. 예, 네. 뭐 생활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우리 어쨌든 민생 지원금을 받잖아요. 이거 받을 때마다 다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그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실 중요한 해산하고 나서 본인도 그걸 주겠다고 했다가 그때 선거에서 패배하고 자민당 의석수를 많이 뺏기면서 그 지원을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나마 지금 일본에서는 바라고 있는 게 그럼 우리 민생 지원금 같은 거라도 일단 빨리 풀어줘.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선거에 좀 동의하는 옛날에는 상황. 그러니까 아베 왜 그 헬리콥터머니라고 해서 막 돈을 뿌렸을 그렇죠. 때 네. 그거를 안 쓰고 장롱에 고이 보관하고 저금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지금은 저금할 돈이 없죠. 아예 네, 아예.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물가가 20년 동안 수도 없이 치솟았는데 급여가 동결이 됐다는 거는 사실상 급여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하고 저축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군요.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잃어버릴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쪼그라드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일본도 이제 다시 그런 어떤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계엄령 비슷한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헌법도 개정해서 자위대를 현실화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재무장화로 가는 어떤 그런 가려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예. 한일 관계로 좀 짚어드는데 다음 달에 이제 일본 식표로 보면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데 네. 정부 대표단으로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올려서 보내느냐 이게 이제 일단 당장 관심사고 네. 교과서 검정 문제라든지
일본 저기 외교 청서.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 한국을 자극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타이밍이에요, 같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지 이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네.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건지 또 중국도 있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뭐 중국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타이밍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그린란드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혹시나 대만을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구도를 계속 이렇게 신경전으로 가겠지만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어떤 자신감도 솔직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대는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벌어진 다음에는 막지를 못한다.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아마 이제 한국에 계속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지면 훨씬 더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자민당이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거는 민족주의적이고 강경하게 중국에 대했던 이런 식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만약에 달성 못한다면 오히려 더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시다 총리를 응원했었는데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를 응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잠복되는 거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착시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올라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